때는 조선시대 남원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늘 정갈했고 집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이 집의 며느리 이선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고운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인수는 60을 넘겼지만 약초밭을 일군 단단한 손과 묵직한 눈빛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31살의 선비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이 집이 내일 봄날 가꾸려. 서방님이야말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평화롭던 박씨 집안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마을 서쪽에 사는 부호 조만득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조만득은 오래전부터 박씨 집안의 비옥한 약초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박영감, 그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지. 값은 두둑이 쳐줄 테니. 조 부자, 저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거절당한 조만득은 앙심을 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관상쟁이를 매수하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드는 것은 박씨 집안의 저 며느리 때문이요. 그 여인의 애군이 마을의 복을 막고 있단 말이요. 마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아가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결국 최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잠시만 몸을 피해주려무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바로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떳떳하니 하늘이 알아주실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채 동트기 전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소. 선아는 산 하나를 넘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좌판을 빌려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떡 사려. 갓진 따끈한 떡이요. 처음엔 낯선 여인의 떡을 사는 이가 없었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떡을 하나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는 거저 맛을 보이게 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허, 인심 한번 좋구먼. 떡 맛도 일품이야. 선아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좌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떡장수 안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편 본가에서는 지훈이 밤낮으로 조만득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복덩이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조만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시? 쫓겨난 그 계집이 오히려 복덩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둘 순 없지? 조만득은 또다시 간악한 꾀를 냈습니다. 가난한 훈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아가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갔다는 거짓 차용증서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훈장, 글씨를 똑같이 써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게. 날짜는 석 달 전으로 하고. 나으리, 이건.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 식솔들 굽는 꼴은 보기 싫을 테지. 조만득은 위조된 문서를 들고 곧장 관하로 달려가 선아를 고발했습니다.
며칠 뒤 선아는 관아로 끌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만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사또. 저 여인이 제게 은 10냥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저 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 문서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허나 증서가 이리도 명백하구나. 사또가 막 판결을 내리려던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이웃 고을의 이방과 장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이 안악은 저희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절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사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조만득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훈장에게 돈을 건넨 장부이며 이것은 훈장이 버림 위조 문서 초안입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비교해보니 글씨체가 똑같았고 초안에는 날짜를 여러 번 고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죄가 들통난 훈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조만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조만득. 무고한 일을 헤아려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다니. 내 죄는 매우 크다. 사또는 조만득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를 먼 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선화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서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역시 하늘은 올곧은 사람의 편이라며 기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시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다시 바로 섰구나. 그 후 박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약초밭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선아는 이웃 고을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찻집은 두 고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박씨 집안의 덕망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남원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늘 정갈했고 집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이 집의 며느리 이선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고운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인수는 60을 넘겼지만 약초밭을 일군 단단한 손과 묵직한 눈빛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31살의 선비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이 집이 내일 봄날 가꾸려. 서방님이야말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평화롭던 박씨 집안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마을 서쪽에 사는 부호 조만득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조만득은 오래전부터 박씨 집안의 비옥한 약초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박영감, 그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지. 값은 두둑이 쳐줄 테니. 조 부자, 저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거절당한 조만득은 앙심을 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관상쟁이를 매수하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드는 것은 박씨 집안의 저 며느리 때문이요. 그 여인의 애군이 마을의 복을 막고 있단 말이오. 마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아가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결국 최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잠시만 몸을 피해주려무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바로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떳떳하니 하늘이 알아주실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채 동트기 전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소. 선아는 산 하나를 넘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좌판을 빌려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떡 사려. 갓진 따끈한 떡이요. 처음엔 낯선 여인의 떡을 사는 이가 없었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떡을 하나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는 거저 맛을 보이게 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허, 인심 한번 좋구먼. 떡 맛도 일품이야. 선아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좌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떡장수 안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편 본가에서는 지훈이 밤낮으로 조만득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복덩이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조만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시? 쫓겨난 그 계집이 오히려 복덩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둘 순 없지? 조만득은 또다시 간악한 꾀를 냈습니다. 가난한 훈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아가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갔다는 거짓 차용 증서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훈장, 글씨를 똑같이 써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게. 날짜는 3달 전으로 하고. 나으리, 이건.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 식솔들 굽는 꼴은 보기 싫을 테지. 조만득은 위조된 문서를 들고 곧장 관하로 달려가 선아를 고발했습니다. 며칠 뒤 선아는 관하로 끌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만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사또. 저 여인이 제게 은 10냥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저 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 문서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허나 증서가 이리도 명백하구나. 사또가 막 판결을 내리려던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이웃 고을의 이방과 장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이 안악은 저희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절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사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조만득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훈장에게 돈을 건넨 장부이며 이것은 훈장이 버린 위조 문서 초안입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비교해보니 글씨체가 똑같았고 초안에는 날짜를 여러 번 고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죄가 들통난 훈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조만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조만득. 무고한 일을 헤아려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다니. 내 죄는 매우 크다. 사또는 조만득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를 먼 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선화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서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역시 하늘은 올곧은 사람의 편이라며 기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시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다시 바로 섰구나. 그 후 박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약초밭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선아는 이웃 고을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찻집은 두 고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박씨 집안의 덕망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남원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늘 정갈했고 집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이 집의 며느리 이선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고운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인수는 60을 넘겼지만 약초밭을 일군 단단한 손과 묵직한 눈빛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31살의 선비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이 집이 내일 봄날 가꾸려. 서방님이야말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평화롭던 박씨 집안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마을 서쪽에 사는 부호 조만득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조만득은 오래전부터 박씨 집안의 비옥한 약초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박영감, 그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지. 값은 두둑이 쳐줄 테니. 조 부자, 저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거절당한 조만득은 앙심을 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관상쟁이를 매수하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드는 것은 박씨 집안의 저 며느리 때문이요. 그 여인의 애군이 마을의 복을 막고 있단 말이오. 마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아가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결국 최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잠시만 몸을 피해주려무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바로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떳떳하니 하늘이 알아주실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채 동트기 전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소. 선아는 산 하나를 넘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좌판을 빌려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떡 사려. 갓 찐 따끈한 떡이요. 처음엔 낯선 여인의 떡을 사는 이가 없었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떡을 하나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는 거저 맛을 보이게 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허, 인심 한번 좋구먼. 떡 맛도 일품이야. 선아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좌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떡장수 안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편 본가에서는 지훈이 밤낮으로 조만득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복덩이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조만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시? 쫓겨난 그 계집이 오히려 복덩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둘 순 없지? 조만득은 또다시 간악한 꾀를 냈습니다. 가난한 훈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아가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갔다는 거짓 차용 증서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훈장. 글씨를 똑같이 써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게. 날짜는 3달 전으로 하고. 나으리. 이건.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 식솔들 굽는 꼴은 보기 싫을 테지. 조만득은 위조된 문서를 들고 곧장 관하로 달려가 선아를 고발했습니다. 며칠 뒤 선아는 관하로 끌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만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사또. 저 여인이 제게 은 10냥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저 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 문서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허나 증서가 이리도 명백하구나. 사또가 막 판결을 내리려던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이웃 고을의 이방과 장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이 안악은 저희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절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사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조만득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훈장에게 돈을 건넨 장부이며 이것은 훈장이 버린 위조 문서 초안입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비교해보니 글씨체가 똑같았고 초안에는 날짜를 여러 번 고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죄가 들통난 훈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조만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조만득. 무고한 일을 헤아려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다니. 내 죄는 매우 크다. 사또는 조만득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를 먼 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선화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서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역시 하늘은 올곧은 사람의 편이라며 기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시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다시 바로 섰구나. 그 후 박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약초밭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선아는 이웃 고을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찻집은 두 고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박씨 집안의 덕망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남원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늘 정갈했고 집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이 집의 며느리 이선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고운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인수는 60을 넘겼지만 약초밭을 일군 단단한 손과 묵직한 눈빛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31살의 선비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이 집이 내일 봄날 가꾸려. 서방님이야말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평화롭던 박씨 집안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운 것은 마을 서쪽에 사는 부호 조만득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조만득은 오래전부터 박씨 집안의 비옥한 약초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박영감, 그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지. 값은 두둑이 쳐줄 테니. 조 부자, 저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거절당한 조만득은 앙심을 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관상쟁이를 매수하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드는 것은 박씨 집안의 저 며느리 때문이오. 그 여인의 애군이 마을의 복을 막고 있단 말이오. 마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아가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결국 최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잠시만 몸을 피해주려무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바로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떳떳하니 하늘이 알아주실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채 동트기 전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소. 선아는 산 하나를 넘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자판을 빌려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떡 사려. 갓진 따끈한 떡이요. 처음엔 낯선 여인의 떡을 사는 이가 없었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떡을 하나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는 거저 맛을 보이게 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허, 인심 한번 좋구먼. 떡 맛도 일품이야. 선아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좌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떡장수 안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편 본가에서는 지훈이 밤낮으로 조만득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복덩이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조만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시? 쫓겨난 그 계집이 오히려 복덩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둘 순 없지? 조만득은 또다시 간악한 꾀를 냈습니다. 가난한 훈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아가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갔다는 거짓 차용 증서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훈장, 글씨를 똑같이 써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게. 날짜는 석 달 전으로 하고. 나으리, 이건.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 식솔들 굽는 꼴은 보기 싫을 테지. 조만득은 위조된 문서를 들고 곧장 관하로 달려가 선아를 고발했습니다. 며칠 뒤 선아는 관하로 끌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만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사또. 저 여인이 제게 은 10냥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저 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 문서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허나 증서가 이리도 명백하구나. 사또가 막 판결을 내리려던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이웃 고을의 이방과 장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이 안악은 저희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절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사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조만득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훈장에게 돈을 건넨 장부이며 이것은 훈장이 버린 위조 문서 초안입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비교해보니 글씨체가 똑같았고 초안에는 날짜를 여러 번 고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죄가 들통난 훈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조만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조만득. 무고한 일을 헤아려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다니. 내 죄는 매우 크다. 사또는 조만득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를 먼 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선화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관할을 나서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역시 하늘은 올곧은 사람의 편이라며 기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시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다시 바로 섰구나. 그 후 박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약초밭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선아는 이웃 고을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찻집은 두 고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박씨 집안의 덕망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남원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늘 정갈했고 집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이 집의 며느리 이선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고운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인수는 60을 넘겼지만 약초밭을 일군 단단한 손과 묵직한 눈빛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31살의 선비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이 집이 내일 봄날 가꾸려. 서방님이야말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평화롭던 박씨 집안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마을 서쪽에 사는 부호 조만득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조만득은 오래전부터 박씨 집안의 비옥한 약초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박영감, 그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지. 값은 두둑이 쳐줄 테니. 조 부자, 저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거절당한 조만득은 앙심을 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관상쟁이를 매수하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드는 것은 박씨 집안의 저 며느리 때문이오. 그 여인의 애군이 마을의 복을 막고 있단 말이오. 마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아가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결국 최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잠시만 몸을 피해주려무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바로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떳떳하니 하늘이 알아주실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채 동트기 전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소.
선아는 산 하나를 넘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좌판을 빌려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떡 사려. 갓진 따끈한 떡이요. 처음엔 낯선 여인의 떡을 사는 이가 없었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떡을 하나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는 거저 맛을 보이게 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허, 인심 한번 좋구먼. 떡 맛도 일품이야. 선아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좌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떡장수 안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편 본가에서는 지훈이 밤낮으로 조만득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복덩이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조만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시? 쫓겨난 그 계집이 오히려 복덩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둘 순 없지? 조만득은 또다시 간악한 꾀를 냈습니다. 가난한 훈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아가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갔다는 거짓 차용 증서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훈장, 글씨를 똑같이 써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게. 날짜는 3달 전으로 하고. 나으리, 이건.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 식솔들 굽는 꼴은 보기 싫을 테지. 조만득은 위조된 문서를 들고 곧장 관하로 달려가 선아를 고발했습니다. 며칠 뒤 선아는 관하로 끌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만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사또. 저 여인이 제게 은 10냥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저 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 문서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허나 증서가 이리도 명백하구나. 사또가 막 판결을 내리려던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이웃 고을의 이방과 장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이 안악은 저희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절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사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조만득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훈장에게 돈을 건넨 장부이며 이것은 훈장이 버린 위조 문서 초안입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비교해보니 글씨체가 똑같았고 초안에는 날짜를 여러 번 고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죄가 들통난 훈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조만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조만득. 무고한 일을 헤아려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다니. 내 죄는 매우 크다. 사또는 조만득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를 먼 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선화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서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역시 하늘은 올곧은 사람의 편이라며 기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시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다시 바로 섰구나. 그 후 박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약초밭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선아는 이웃 고을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찻집은 두 고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박씨 집안의 덕망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남원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늘 정갈했고
집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이 집의 며느리 이선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고운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인수는 60을 넘겼지만 약초밭을 일군 단단한 손과 묵직한 눈빛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31살의 선비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이 집이 내일 봄날 가꾸려. 서방님이야말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평화롭던 박씨 집안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마을 서쪽에 사는 부호 조만득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조만득은 오래전부터 박씨 집안의 비옥한 약초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박영감, 그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지. 값은 두둑이 쳐줄 테니. 조 부자, 저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거절당한 조만득은 앙심을 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관상쟁이를 매수하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드는 것은 박씨 집안의 저 며느리 때문이오. 그 여인의 애군이 마을의 복을 막고 있단 말이오. 마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아가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결국 최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잠시만 몸을 피해주려무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바로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떳떳하니 하늘이 알아주실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채 동트기 전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소. 선아는 산 하나를 넘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좌판을 빌려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떡 사려. 갓진 따끈한 떡이요. 처음엔 낯선 여인의 떡을 사는 이가 없었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떡을 하나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는 거저 맛을 보이게 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허, 인심 한번 좋구먼. 떡 맛도 일품이야. 선아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좌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떡장수 안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편 본가에서는 지훈이 밤낮으로 조만득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복덩이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조만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시? 쫓겨난 그 계집이 오히려 복덩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둘 순 없지? 조만득은 또다시 간악한 꾀를 냈습니다. 가난한 훈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아가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갔다는 거짓 차용증서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훈장, 글씨를 똑같이 써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게. 날짜는 3달 전으로 하고. 나으리, 이건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 식솔들 굽는 꼴은 보기 싫을 테지. 조만득은 위조된 문서를 들고 곧장 관하로 달려가 선아를 고발했습니다. 며칠 뒤 선아는 관하로 끌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만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사또.
저 여인이 제게 은 10냥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저 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 문서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다. 허나 증서가 이리도 명백하구나. 사또가 막 판결을 내리려던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이웃 고을의 이방과 장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이 안악은 저희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절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사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조만득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훈장에게 돈을 건넨 장부이며 이것은 훈장이 버린 위조 문서 초안입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비교해보니 글씨체가 똑같았고 초안에는 날짜를 여러 번 고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죄가 들통난 훈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조만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조만득. 무고한 일을 헤아려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다니. 내 죄는 매우 크다. 사또는 조만득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를 먼 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선화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서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역시 하늘은 올곧은 사람의 편이라며 기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시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다시 바로 섰구나. 그 후 박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약초밭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선아는 이웃 고을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찻집은 두 고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박씨 집안의 덕망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남원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늘 정갈했고 집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이 집의 며느리 이선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고운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인수는 60을 넘겼지만 약초밭을 일군 단단한 손과 묵직한 눈빛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31살의 선비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이 집이 내일 봄날 가꾸려. 서방님이야말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평화롭던 박씨 집안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마을 서쪽에 사는 부호 조만득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조만득은 오래전부터 박씨 집안의 비옥한 약초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박영감, 그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지. 값은 두둑이 쳐줄 테니. 조 부자, 저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거절당한 조만득은 앙심을 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관상쟁이를 매수하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드는 것은 박씨 집안의 저 며느리 때문이오. 그 여인의 애군이 마을의 복을 막고 있단 말이오. 마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아가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결국 최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잠시만 몸을 피해 주려무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바로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떳떳하니 하늘이 알아주실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채 동트기 전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소. 선아는 산 하나를 넘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좌판을 빌려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떡 사려. 갓진 따끈한 떡이요. 처음엔 낯선 여인의 떡을 사는 이가 없었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떡을 하나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는 거저 맛을 보이게 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허, 인심 한번 좋구먼. 떡 맛도 일품이야. 선아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좌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떡장수 안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편 본가에서는 지훈이 밤낮으로 조만득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복덩이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조만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시? 쫓겨난 그 계집이 오히려 복덩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둘 순 없지? 조만득은 또다시 간악한 꾀를 냈습니다. 가난한 훈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아가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갔다는 거짓 차용 증서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훈장, 글씨를 똑같이 써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게. 날짜는 3달 전으로 하고. 나으리, 이건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 식솔들 굽는 꼴은 보기 싫을 테지. 조만득은 위조된 문서를 들고 곧장 관하로 달려가 선아를 고발했습니다. 며칠 뒤 선아는 관하로 끌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만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사또. 저 여인이 제게 은 10냥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저 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 문서입니다. 내 말이 사실인가? 허나 증서가 이리도 명백하구나. 사또가 막 판결을 내리려던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이웃 고을의 이방과 장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이 안악은 저희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입니다. 절대 남의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사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조만득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훈장에게 돈을 건넨 장부이며 이것은 훈장이 버린 위조 문서 초안입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비교해보니 글씨체가 똑같았고 초안에는 날짜를 여러 번 고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죄가 들통난 훈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조만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조만득. 무고한 일을 헤아려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다니. 내 죄는 매우 크다. 사또는 조만득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를 먼 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선화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서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역시 하늘은 올곧은 사람의 편이라며 기뻐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시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다시 바로 섰구나. 그 후 박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약초밭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돈으로 선아는 이웃 고을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찻집은 두 고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박씨 집안의 덕망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남원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늘 정갈했고 집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이 집의 며느리 이선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에 고운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인수는 60을 넘겼지만 약초밭을 일군 단단한 손과 묵직한 눈빛을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밤늦도록 바느질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31살의 선비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이 집이 내일 봄날 가꾸려. 서방님이야말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평화롭던 박씨 집안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마을 서쪽에 사는 부호 조만득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한 조만득은 오래전부터 박씨 집안의 비옥한 약초밭을 눈독 들이고 있었지요. 박영감, 그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지. 값은 두둑이 쳐줄 테니. 조 부자, 저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거절당한 조만득은 앙심을 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관상쟁이를 매수하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드는 것은 박씨 집안의 저 며느리 때문이요. 그 여인의 애군이 마을의 복을 막고 있단 말이요. 마침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흉흉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아가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장터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험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오. 결국 최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잠시만 몸을 피해주려무나. 소문이 잠잠해지면 바로 너를 데리러 가마. 아버님,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떳떳하니 하늘이 알아주실 겁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채 동트기 전 안개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내고야 말겠소. 선아는 산 하나를 넘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의 작은 좌판을 빌려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떡 사려. 갓진 따끈한 떡이요. 처음엔 낯선 여인의 떡을 사는 이가 없었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떡을 하나 더 얹어주고 노인에게는 거저 맛을 보이게 하며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허, 인심 한번 좋구먼. 떡 맛도 일품이야. 선아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좌판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떡장수 안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편 본가에서는 지훈이 밤낮으로 조만득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복덩이 안악이 있다는 소문이 조만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쫓겨난 그 계집이 오히려 복덩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둘 순 없지? 조만득은 또다시 간악한 꾀를 냈습니다. 가난한 훈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화가 자신에게 큰